우리 방윤배 청년이신데 잠깐 인사 말씀 한번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캐나다에서 토지 측량사로 근무하고 있는 방윤배라고 합니다. 원래는 그 대선 투표를 하기 위해서 입국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집회에 참가하면서 나라를 되찾기 위한 운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자기 소개를 잠깐 좀 해주시는데 사진 좀 올려보세요. 저 사진이 캐나다에서 저게 측량사로 있을 때 입는 옷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 그 하나 더 넘겨보세요. 이것도 측량사로 있을 때 저렇게 옷 입고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캐나다도 요즘 만만치 않게 더워서 네네. 넘겨주시고. 여기 이것도 측량하러 나가서 저렇게 입은 겁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것도 다 측량하는 거네요. 네. 그런데 캐나다를 가게 된 이유가 어떻게 가게 된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캐나다를 처음 간 게 2018년 10월이었어요. 네. 그때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네. 이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국정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걱정은 했지만 그래도 설마 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라는 생각으로 한국에서 계속 지냈어요. 네. 그러다가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 번은 핵실험으로 지진이 감지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해외에 있는 과학자들이 이거는 인공지진이다. 누가 봐도 명백한 인공지진이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정부는 아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발생한 거다. 걱정하지 마라. 라고 이제 성명서를 발표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전 그걸 듣고 이게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거는 정말 위험하다. 우리 머리 위에 핵폭탄이 터져도 얘네들은 나 몰라라 할 사람들이다. 라는 걸 느끼고 저 나름대로의 이제 뭐랄까요. 대피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캐나다 이민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됐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이민이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네,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캐나다에 잘 정착을 했고요. 캐나다에서 지내면서 이제 유튜브나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를 관찰을 하면서 지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정말 이 정도면 한국에 돌아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런 사태가 터져버렸죠. 12월에. 그래서 안 되겠다. 마지막으로라도 내가 힘을 보태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대선 때 귀국을 하게 됐습니다. 귀국을 하셨군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한국에 나오셔서 지금 얼마 동안 계신 거였죠, 지금? 제가 5월 28일 날 입국을 했고요. 네. 이제 이번 달 말에 다시 캐나다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네네. 와서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게 본인이 젊은이가 봤을 때 어떻게 보여져요? 일단 책에서나 봤을 듯한 옛날 교과서에서나 봤을 법한 그런 이념 갈등과 네. 혼란스러운 전국 이거를 제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직접 목격하고 네. 또 제가 직접 집회에 나가서 네. 이게 구호를 외치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예. 정말 50년대, 60년대에나 있었던 일이 아닌가 사진으로만 봤던 것들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보고 참여하게 되는 걸 보면서 역사는 정말 돌고 도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집회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또 교육 과정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배웠는지 좀 얘기 좀 해주셔야 되겠는데, 자, 자기 성장 과정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배웠던 교육에 대해서 역사 교육입니다. 주로 일반적인 교육보다 역사 교육과 그 다음에 내가 커서 느꼈던 그런 그 당시에 배웠던 것과 지금의 현실적인 삶이 나타나는 결과 그리고 새로운 역사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오늘 얘기를 좀 해볼 거거든요. 네. 먼저 성장 과정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91년생이에요. 그래서 2006년, 7년, 8년 이때가 제가 고등학생이었고요. 근데 아직 싱글이죠? 네, 맞습니다. 네, 아직 청각이고 네.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주 그냥
1991년인데 1월 11일생이네요. 네, 맞습니다. 젓가락 두 개. 예, 젓가락 3개네. 2개가 아니고 젓가락 3개네.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이게 부모님은 지금 어디 살고 계시고? 부모님은 부천에 살고 계십니다. 부천에 살고 계시고, 네. 그리고 몇 형제세요? 누나가 둘입니다. 누나가 둘이고, 네. 아들이 제가 하나고. 막내. 예, 예. 그러면 뭐, 누나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뭐, 그, 전교조 교육을 다 받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네. 그러면 한번 교육, 그 당시에 배웠던 것들 얘기들 좀 한번 하시죠. 일단 아시다시피 정교조라고 하면은 모두들 아실 거예요. 이제 북한은 좋은 나라, 한국은 친일파들이 세운 나라, 일본은 나쁜 나라, 미국을 타도해야 된다. 이게 일단 기본적인 수업 내용이고요. 조금 앞으로 가시죠. 네. 수업 내용이고요. 일단 학생들은 무방비예요. 예. 일단 선생님이고 어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자랐고 이제 대학교를 가서 이제 종합대학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교양 수업을 듣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역사 수업을 이제 교양 수업으로 듣게 돼요. 예. 그러면 그 수업을 들으면서 고등학교 때 전교조 선생님이 저한테 알려주셨던 그 내용과 상충되는 부분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예를 들면 어떤 거였어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북한이 좋은 나라고 한국은 친일파들의 나라다. 예. 한국은 나쁜 나라다. 예. 그리고 이 한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예. 한국 전쟁은 미국이 기획했다. 예. 이런 식의 논조 다들 아실 거예요. 한 번씩 들어봤고. 그리고 그게 지금은 가장 지배적인 여론으로 자리를 잡았죠. 저도 그렇게 배웠고 저희 세대는 대부분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누나도 아마 다 그렇게 배운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이제 논문을 찾아보고 서적을 확인해보고 하면서 정말 이상한 걸 찾은 거예요. 완전히 그 전교조 선생님이 얘기한 거랑 정반대의 역사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이제 혼란이 온 거죠.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정반대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더듬으면서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서 느낀 게 이 나라에는 두 개의 역사가 있다.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둘 중에 뭐가 사실이냐. 거기서부터 이제 다시 제 학구열이 불타게 된 거죠. 예. 그러던 중에 저는 그러니까 영상 디자인을 전공했습니다. 아,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시 동안 이제 영화 컴퓨터 그래픽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거기서 연평해전 감독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 연평해전 감독님께서 해군 장교 출신이세요. 그래서 원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들려고 했다가 이제 어찌어찌 투자를 받아가지고 정식적인 영화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건데 감독님이랑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조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학교에서 배울 때는 그냥 어쩌다가 생긴 그냥 전투다. 그냥 평소와 별다를 거 없는 그냥 전투 중에 하나였다로 그냥 넘겨짚는 사건이었는데 감독님의 인터뷰를 듣고 나서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전투였구나.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말 불리하게 어쩌면은 의도적으로 이게 우리 장병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던 사건이었구나라는 걸 알면서 그 예를 들면 그 연평해전에 2차 대한 연평. 그렇죠. 그 얘기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네. 네. 하면서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그 좋은 이미지가 네. 조금씩 이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인사이드 아웃,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제 책을 처음 접했어요. 예. 이름이 이제 저자의 이름이 이승만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학살자의, 독재자의, 예. 그리고 뭐 친일파의 예. 그런 프레임이 제 머릿속에 있었는데 여기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네, 맞습니다. 예, 예. 하고 사회에 나와서 제가 이제 여전히 역사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예, 예. 그래서 이것저것 찾아보고 있는데 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는 출판이 됐죠. 네. 읽으면서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이상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머리는 좋았나 보다. 예. 라는 식으로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거예요. 이승만 네, 대통령을. 네. 네, 네. 그러다가 2024년에 네. 이제 건국전쟁이 개봉을 했잖아요. 네. 4월에 2월이죠 정확히는.
하면서 그걸 보면서 이제 10년 동안 이제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왼쪽의 교육과 오른쪽의 역사관을 이제 둘 다 접한 사람으로서 그냥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네. 작년에 개봉한 건국정전을 보면서 네. 이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거예요. 네. 아, 그때 고등학교 때 날 가르쳤던 전교조 선생이 좀 속였구나. 아니면 왜곡을 했구나. 네. 의도적으로 뭔가를 숨겼다는 네. 확신이 든 거예요. 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네.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박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류석증 네, 교수님께서 쓰신 책부터 해가지고 네. 여러 연구자분들이 책을 많이 쓰고 연구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네. 네. 정말 감사했어요, 저는. 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왼쪽 역사에 잠식당하고 있는 동안에도 많은 역사학자분들께서 그렇게 연구를 하고 정리를 하고 책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전 그걸 보면서 이제 완전한 이제 오른쪽으로 우익으로 자리를 잡게 됐죠. 뭐 우익이라기보다 다른 역사관으로 돌아왔다. 맞습니다. 예. 그 슬픈 역사죠. 지금 이게 예. 분단이 그러니까 이념이 이제 갈라져 있다 보니까 예. 이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죠. 정말 진짜 역사를 마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배신감이 들었어요. 이게 그럼 대체 학교에서 나한테 뭘 가르친 거냐 이 사람들이. 심지어는 지금도 제가 지금 35입니다. 네. 지금까지도 그 학교에서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 내용을 믿고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고 대한민국을 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욕하고 박정희를 혐오하는 그 역사관에 잠식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아직도 많은 게 아니라 젊은 다 거기에 맞습니다. 함몰되어 있죠. 네, 함몰되어 맞습니다. 있어요 지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지금 네.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지가 예.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 정말 넘어가기 직전에 이미 거의 넘어갔죠. 예. 그걸 보면서 안 되겠다. 이 교육이 정말 무서운 거구나. 네. 우리가 별을 하나 심어로 예. 30알, 40알이 나오면은 정말 많이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 교사 한 명이 반 하나에서 3, 40명을 그렇게 가르친다면 그것도 무서운 건데 그 교사 한 명이 학교 전체에서 학생들을 그렇게 물들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정말 10배, 20배, 100배 무서운 사상교육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그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교과서를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네. 근현대사 교과서인데 혹시 사진 준비됐으면은 하나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근현대사 그 사진 있죠. 예. 그 아까 두 번째 보낸 거. 예. 방송 네네. 네, 이 이거 책입니다. 올려주세요. 네. 이 책인데 이 한국 책으로 근현대사. 네, 맞습니다. 네. 2002년에 처음 출판돼 가지고 네. 7차 교육 과정 내내 이제 사용된 교과서인데 이걸 본인이 학교에서 배운 거예요? 네, 배운 거예요. 예, 네, 예. 그때는 이제 한국 근현 지금은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때는 예. 한국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따로 있었어요. 예, 예. 사회 과목 중에. 이거를 배우는데 얼마 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 책의 내용은 일단 1863년 철종의 사망 이후 예. 현대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정리한 책이에요. 네. 이 책을 보면은 일단 이 교과서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상하게 1945년 이전까지는 제가 필기를 열심히 하고 밑줄을 열심히 긋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거 한번 거기 네, 있죠. 이 구간입니다. 예, 이 구간 네. 이렇게 언더라인 치고 네, 이렇게 공부한 거요? 네, 근데 이 책을 지금 아직 갖고 있군요. 가지고 있습니다. 아 대단하네. 근데 네. 이 구간이 이상하게 깨끗한 거예요. 새 책처럼. 한 번 더 넘겨봐요. 이런 데는 다 언더라인 쳤는데. 네, 이 하이라이트는 제가 핸드폰으로 밑줄 친 거예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이 구간은 깨끗한 거예요. 이상하게. 그래서 왜 이 구간은 지금 비어 있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 1945년 해방부터는 갑자기 유인물로 수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 그러니까 교과서 내용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아니고 그 구간부터는 선생님이 따로 뽑은 그 갱지에 뽑은 네. 유인물 학생들한테 나눠줘서 이거 유약한 부분이니까 이거 보고 공부해라. 라고. 이거 보고 시험 네. 공부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그러니까 일단 저희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는 그냥 시험 점수 잘 나오는 게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시험도 결국 선생님이 출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구간은 그냥 선생님이 그 어디선가 받아온 그 내용 유인물로 교육을 하고 넘어갔던 거예요. 네. 저기 시청자 여러분, 지금 내가 젊은이를 모셔서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왔고 또 어떻게 교육을 받고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대화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오늘 이 아침 방송은 굉장히 중요한 방송이니까들 많이 연락해서 좀 들어오시고, 그래서 정말로 대한민국이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왜 이렇게 지금 이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으로부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할 것 없이 뭐 노동 민노총이라든지 한노총 저 하부 조직까지 이제 앞으로는 지자재 또 지금 뭐 자치경찰 할 것 없이 모든 시스템 구조가요, 지금 완전히 교육된 그 시스템으로 완전 바뀌어지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좀 많이들 들어오셔서 좀 들어보면서, 아, 우리 애들이 저렇게 교육을 받고 있어? 지금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저런 교육을 받고 저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아침 방송은 좀 특별 방송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좀 많이들 들어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댓글로 질문도 좀 해주시고, 그래서 서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분이 네. 그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1945년 이전에는 역사적인 얘기를 많이 그대로 사실적으로 가르쳤는데, 네. 1945년 이후부터는 교과서와 상관없는 교육으로 다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따로. 그렇죠. 내용물을 따로 줘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간만 깨끗했던 거예요, 교과서에서.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3.15 부정선거 내용도 예. 제가 안타깝게도 유인물은 다 버려버렸어요. 이게 예. 너무 많다 보니까 양이. 예. 예. 유인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 하야, 이렇게만 요약을 해서. 그 당시에 어느 학교를 나오셨죠? 저는 얘기해도 괜찮죠? 예, 예. 저는 이제 부천에 있는 계남고등학교를 나왔고. 계남? 네. 근데 혹시 그 당시에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료를 모으는 거 있으면 좀 붙여주시면, 보내주시면은 앞으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어렴풋한 기억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그런 식으로 완전히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뉘앙스를 바꿔서 가르치죠.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15 부정선거 같은 경우에 유인물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냥 이승만 대통령 부정선거 하야, 이렇게만 이제 요약을 해서 가르쳐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은 아니죠. 예. 근데 누가 봐도 이거는 마치 이승만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해서 하야를 했다는 식으로 뉘앙스가 들릴 수 있는 내용의 유인물이었어요. 예. 이건 제가 정확하게 기억해요. 근데 그때 그 역사를 가르친 대로 지금 대한민국에 자기들이 부정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역사 바꿔치기가 된 거예요. 예. 예. 제가 이걸 이제 확인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럼 교육부에서 아니면 뭐 학교 내에서 교과서를 이제 선정하시는 분이 아무리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기록한 교과서를 채택한다 하더라도 교실 안에서,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 바꿔치기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심지어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안 배웠어요, 수업 시간에. 근데 20년이죠. 20년이 지나서 교과서를 확인해 보니까 저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건국전쟁에서 제가 처음 봤던 그 내용이 예. 이미 20년 전에 교과서에 있었던 거예요. 예. 예. 근데 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인물로만 역사를 이렇게 갈아치운 거예요. 여기 4.3에 대한 묘사도 아마 자료가 있을 텐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앞에 네. 있나? 네, 제주도 4.3 사건. 네. 여기도 교과서에 명백하게 적혀 있죠. 예. 좌익 폭도들이 예. 일으킨 사건이다.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제가 그 선생님한테 받은 유인물에는 그 내용이 없었어요. 예. 그냥 4.3 사건은 민중항쟁이었다. 예. 이제 친일 경찰들의 항고한 순수한 도민들의 항쟁이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주장한 내용하고 똑같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80년대, 90년대 어느 순간부터 교사들이 들어와서 역사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저렇게 명백하게 교과서에도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네. 이거를 보면서 왜 21세기가 와서까지도 저 1950년대, 60년대에 있었을 법한 그 이념 전쟁이 왜 21세기에 와서까지 연장전으로 오게 되었느냐.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역사를 지금 왜곡해서 배우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6.25가 터진 것도 사실은 그 사상, 이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려고 하는 우리 남쪽, 네, 남한과 네. 북한에서 공산주의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먹어버리려고 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명백하게 그렇죠. 김일성과 이승만과의 그 사상적인 대치가 결국엔 전쟁으로 터진 건데 맞습니다. 지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김일성이가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의 그 이념과 사상을 이미 정복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처음에는 저도 전교조 선생님들도 속은 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전교조 선생님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쿨하고 막 오픈돼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행동을 해요. 예. 그리고 그 털털함 때문에 학생들이 좋아해요. 예. 정말 형 같고 친근하고 뭐 혼낼 때는 혼내더라도 유쾌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들한테 접근을 하니까 저희들도 별다른 저항 없이 그분들이 가르치는 내용을 받아들여요. 네. 착하고 좋은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내용이니까 네. 다 사실이겠지. 예. 그리고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에이, 설마 이걸 정말 뭐 지령을 받아가지고 했을까? 예. 그런데 이제 다른 학교에서 이제 저는 이제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뭐 다른 지역, 다른 학교에서 이제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분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커리큘럼이 이미 짜여 있는 거예요. 교과서에 적혀 있는 내용과 별개로 예. 또 다른 역사가 이제 주입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세대한테. 그렇죠.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저희 누나들 세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누나들도 이제 그런 식의 교육을 받은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런 식의 교육을 받은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70년대 때부터 이미 준비가 돼 있었고 그랬었죠. 네. 80년대, 90년대 교육 과정에 이게 침투를 한 거예요. 네. 그리고 진지전을 구축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80년대, 90년대 교육 받은 사람들이 30년이 지난 지금 40대, 50대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와서 보면 딱 들어맞는 거죠. 그래서 그걸 느꼈을 때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거대한 흐름을 목격을 하게 된 거예요. 네. 어떤 제 개인이 어떻게 뭐 손 쓸 수가 없는. 예, 저 앞을 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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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 뭐랄까요, 그 overwhelming한 그 정말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떤 음모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계획하고 정말 추진한 게 아닌 이상 불가능한 거예요. 한국 교육계 전체에 이제 물들은 거니까 이게 한두 명의 계획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상이 다 교육받은 사람이 정치계도 들어가고 또 그렇죠. 법조계도 들어가 있고 교육계도 들어가 있고 사업계 안에도 들어가 있을 거고 구석구석에 다 이미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는 권력까지도 잡았으니까 이제 기동전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배웠던 역사하고 지금 한국에 일어나는 그 현실하고 한번 좀 비교해서 말씀 좀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때 네.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제 출판, 예. 언론, 예. 문화, 예. 경제, 예. 교육, 국방, 예. 국가 사회 전반으로 다 퍼져 들어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그 음모가 사실이라면, 누군가가 기획한 게 사실이라면 그 교육계 하나에 떠트린 물방울 하나가 이제 30년 뒤에 우리 사회 전반으로 퍼져서 시간이 지나서 장악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보시고 경험을 하고 체감을 하시겠지만 지금 언론계 다 장악당했죠. 출판 또 장악당하고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인지 저는 이제 산술적으로 확인은 못하지만. 네. 문화계, 제 디자인 전공했어요. 디자인? 네, 디자인 네, 전공했어요. 예술 문화 쪽 다 점령당했습니다. 네. 여론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사람들한테 어떤 면으로 문화 예술 쪽에서 다 정복당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 문화예술계가 배고픈 직종이에요. 예. 기본적으로. 예. 제가 09학번이거든요. 예. 제가 졸업할 때쯤에 중국인 유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예. 이제 학사뿐만 아니라 이런 학사 위에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석사, 박사 과정으로도 들어오기 시작해요. 예. 그리고 제가 한번 경험한 게 뭐냐면 한번 교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야 이거 논문 그 한글로 쓴 거 한번 철자 좀 확인해서 나한테 보내줘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글로 써져 있는데 뭐 철자도 틀리고 문법도 틀리고 뭔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교수님한테 보내드린 적이 있어요. 보니까 그 중국인 석사 과정의 친구가 쓴 거를 저보고 한번 이제 컨펌을 해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교수님께서는 그 중국인 학생들한테 굉장히 잘해주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나중에 제가 졸업을 하긴 했지만 제 느낌상으로는 이건 주관적인 제 입장이지만 그때부터 이제 유학생들이 한국인 학생들보다 돈을 더 많이 내요. 이건 캐나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캐나다도 이민자들이 이제 워크 퍼밋을 받기 위해서 컬리지나 유니버시티를 나와야 되는데 등록비를 3배, 4배로 냅니다. 아마 유학생들은? 네, 아주 좋은 비즈니스예요. 이건 아마 한국도 비슷할 거예요. 비슷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중국인 유학생들을 이제 많이 이제 관리를 해주고 보듬어주고 집중적으로 양성을 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저는 이때부터 이미 문화예술계 그 전부터 아마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본 거는 2012년, 3년 그 전후였으니까. 그러니까 아마 그 자본의 힘, 그 중국에서 밀려 들어오는 그 자본의 힘에 아마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JTBC도 예, 1000억 유명하죠. 이제 기사화 다 됐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언론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권을 장악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주 손쉽게 요리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사회 전반으로.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3명만 모여도 호랑이가 온다고 하면은 예, 있다고 할 수 있는 거. 3명이 3인성호. 네. 그것처럼 이제 물량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8, 90년대에 교육된 이 여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사회 전반을 통제하는 자리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도 이제 1970년대부터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들 가운데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유학 간 사람들의 거의 3분의 2 이상이 김일성 장학금을 일본에서 받았거든요. 그럼 그 장학금을 받는데 그냥 받는 게 아니라 가서 다 교육을 받아가면서 장학금을 받는다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상이 이미 다 우리나라는 스며들어왔는데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이미 이 안토니오 그람시가 말한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특별히 그 법조계에서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지원금을 줘가면서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오늘 전교조 교사들의 그 수업하는 내용과 그리고 그들이 수업을 하면서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선동을 하는지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네. 구체적으로 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2006년, 7년, 8년 동안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때 가장 큰 북한 이슈가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핵 개발이었거든요. 핵 실험한다고 거의 1년에 2-3번씩 이제 기사가 난리가 나고 그랬던 시기였어요. 네. 그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그 선생님께서 하신 수업 내용이 전 아직도 기억나요. 우리 한국이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줘야 된다. 왜냐? 우리는 미국 때문에, 일본 때문에 핵 개발을 못한다. 하지만 북한은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줘야 되고 그 북한이 핵을 개발했을 때 우리가 통일하면 그 핵이 우리께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핵 개발을 도와줘야 된다. 라고 수업하셨던 내용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저는 그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은 우리를 식민지화하는 나쁜 나라. 점령군. 그쵸. 그리고 일본은 그 기회주의로 이득을 얻는 나라라는 수업을 받았기 때문에 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지금 보면 얼토당토 않는 소리죠. 예, 그때는 뭐 어떤 것도 내가 이념적으로나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을 때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백제와 같은 마음에다가 선생님들이 그냥 심어주는 게 마음에 콱 배기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설득이 되죠. 왜냐하면은 이 말을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학기가 시작되는 초반부터 예. 이제 그런 뉘앙스를 계속 심어놔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됐을 때는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해도 설득을 하는 거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업 내내 그런 얘기를 계속 해오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잠식해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한 반, 한 학교, 한 학년이 그렇게 물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졸업을 하게 되면은 그게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나와서 여론이 형성되고 예. 그게 정설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대한민국의 또 다른 역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천만다행으로 이런 훌륭하신 분들이 쓰신 책을 보고 빠져나왔지만 예. 아직도 거기서 허우적대고 정말 그 만들어진 전교조와 그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만들어낸 그 가짜 역사를 보고 사실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휘어잡게 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러면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학생들에게도 어떤 선동하는 게 있어요? 있습니다. 어떤 거죠? 지금 당장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그때 광우병도 터졌어요. 맞아요. 광우병이 터지면서 예. 선생님이 했던 얘기가 아직도 기억나요. 너희가 정말 진정한 학생이라면, 예. 살아있는 양심이라면,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너희는 시위에 나가야 된다. 예.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정확히 이제 도덕성에 대한 도덕성을 이제 정해놓고 그 잣대에 따라가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당시엔 느끼지 못했죠. 네. 선생님이 야 니네가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니네는 이렇게 해야 돼. 예. 저렇게 해야 돼. 했던 내용이 그냥 선생님의 그냥 교육 방식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런 뉘앙스를 어떤 책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잘 네. 보이실까 모르겠어요. 굉장히 재밌는 책입니다. 공산당 선언. 네. 네. 여러분도 혹시 좌파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공산당 선언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여기서 그러니까 딱 그 뉘앙스예요. 여기서도 하는 얘기가 저 불쌍한 노동자 계급들, 예. 농민들 예. 불쌍하지 않느냐. 예. 저 사람들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너희는 지식인도 아니고 양심 있는 시민도 아니다. 예. 지금 들고 일어나서 저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위해서 들고 일어서야 된다. 라는 선동이 여기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그 워딩은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일장이 흘러가요. 예. 그리고 정말 재밌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한 구절 제가 읽어도 괜찮을까요? 네네, 읽으세요. 이 책이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이 가정 해체를 주장하는 내용이 있어요. 네. 제가 뭐 앞뒤 내용을 자르고 이제 한 문장만 읽어드린다면 사유재산을 수단으로 한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의존과 부모에 대한 아동의 의존을 파괴했기 때문에 공산주의적 부인 공유제에 대한 도덕적 속물의 비난 어린 외침에 대한 답도 여기 들어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남성과 여성의 관계도 사유재산을 수단으로 한 의존 관계다. 이것도 타파해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뭘로 드러났죠? 여혐, 남혐, 여성과 남성의 혐오를 매개로 한 동성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가정 해체를 목표로 한 거죠. 예. 마찬가지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사유재산 때문에 일어난 의존 관계다. 이거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공산혁명을 해야 된다는 예. 뉘앙스의 내용이 들어있어요. 저자가 누구죠? 여러분도 잘 아시는 칼 마르크스와 엥겔스입니다. 앵겔스.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의 모든 일들이 이 책을 기반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와 부르주아주의하고 지금 싸움인데 맞습니다. 그 투쟁이 거기서 이제부터 터져 나오는 건데 지금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그 유물론 사상이니까 그러니까 이 빈익빈 부익부를 맞습니다. 하고 노동자들 편에서 한다고 네, 생각하죠. 프롤레타리아의 편에서 우리가 싸우고 그러니까 그 기업주라든지 재벌들이라든지
또 좀 기득권 세력. 예, 기득권 세력들은 다 타파하고 네. 우리들이 세상을 정복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죠. 역사적으로 볼 때 GMP가 3만 불 이상 된 노동자들의 월급이 GMP가 3만 불 이상 된 나라가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죠. 네.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이야기를 보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공산주의가 절대로 성공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교육 과정에서부터 사람들이 잠식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의 핵심은 이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피해의식을 심어줘요. 피해의식을 심어준 다음에 자기네를 제외한 자신들이 규정한 그 도덕적인 규범에서 벗어난 모든 것들은 다 파괴의 대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네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육 과정에서 우리는 피해자고 친일파들에 의해 세워진 정보를 우리가 때려 부셔야 된다는 관념을 심어놨어요. 예. 단순히 이건 경제 소득 차이에 의해서 일어난 그런 생각이 아니에요. 민족주의 사학을 기반으로 한 한국을 혐오를 하는 국민들을 양성을 한 거예요. 교육 과정에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본인이 볼 때 지금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이 거의 공산화되다시피 한 사상 교육을 다 받았다고 보는 거 아닙니까? 젊은 세대들이. 그렇죠. 경제 부분을 제외한 이미 우리의 감성과 그런 부분에서 이미 사람들을 다 현혹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과 관계없이 이미 정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보다시피 사람들이 조용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없어져야 될 한국을 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돼버렸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경제와는 관계없이. 그러니까 정의는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인이 젊은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것과 지금 싸우고 있는 세력이 광화문 세력이에요. 맞습니다. 그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광화문 세력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 거기를 점점 국가적인 모든 세력들이 그 외딴 섬을 만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상한 집단들이 모여서 뭐 극우적인 발상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어제도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그 정광훈 목사 며느리까지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이런 일을 하고 있던데 그 젊은 세대가 본 객관적인 입장에서 네. 광화문의 운동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처럼 전향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정말 6.25 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 딱 그거죠. 네. 정말 수적으로나 네. 장비적으로나 네. 거의 모든 면에서 열세임 그런 정말 절체절명의 정말 전멸당하기 직전에 정말 그런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는 역사에서 이미 증명을 했잖아요. 그런 정말 위험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는 극복을 했고. 이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네. 그 책 얘긴데 말씀하세요. 예. 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우린 이길 수 있다. 하지만 힘들죠. 쉽지 않죠. 그래서 그 광화문 운동에 대해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 정말 깨어있는 마지막 대한민국 국민들의 방어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 이상으로는 저는 드릴 말씀이 저는 그래요. 없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보낸 거 이 마르크스가 쓴 유언집에 거기에 보면은 아니 지금 보낸 거 있어 지금 그 마르크스가 보낸 유언집에 보면은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가려면 어떻게 갈 수 있느냐 하는 건데요. 네. 여기 좀 올려줘 보세요. 그 유언집에 보면 이 자본주의가 무너져야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본주의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하면 가족. 그 가족들이 좋은 것은 자식에게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사적 소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마르크스가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자기가 공산주의를 하려고 아무리 해봐도 영국 사회부터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공산주의가 왜 동성애를 주장하는지 그 얘기를 제가 얘기해 보면 마르크스가 깨달은 공산주의가 안 되는 원인이 바로 가족 때문에 안 되는 걸 알았거든요. 가족 때문에. 그러면 공산주의는 사유재산을 부정하는데 사적 소유를 하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 어디냐? 가족이에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사실은 가정 중심으로 해서 모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모이지만 집집마다 모여서 가정에서 모이는데 지금은 이런 모든 것이 종교적인 요소의 교회도 그렇고 또 이 사유재산의 소유도 가족이고 그다음에 그 모든 그 자본주의가 이어져 가는 것도 가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칼 마르크스는 어떻게 하든지 가정을 붕괴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냐면 어려워도 부부가 살고 있으면 지원금이 없어요. 근데 이혼을 해가지거나 따로 별거를 해서 따로 이렇게 이혼이 되어 있는 상태로 살면 지원이 나와요. 나는 이런 흐름을 보면 가정을 파괴하고 가정을 의도적으로 붕괴시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이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원을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혼한 것처럼 만들어서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갈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산주의 사상에서 온 것이다 하는 것도 이것도 바로 이 교육의 산물이었다 난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한번 보시면 이 마르크스가 그 유언집에서 그런 말이에요. 일부 일처는 촌충, 기생충과 같은 거다. 그 벌레라는 거죠. 일부 일처로 사는 거는 벌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 다처로 가라. 그래서 이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남성 여성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넘겨보시면 여기서 보면 공산주의 동성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거기 보면 사적 소유, 교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을 없애기 위해서 온갖 형태의 결혼을 장려하며 성적 해방을 유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도 보면 여성가족부가 이번에 어떻게 바뀌냐면 그 성평등 가족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우리나라는 원래 양성평등법이거든요. 양성. 그런데 양자를 빼버렸어요. 성평등이라고 하면 뭐든지 성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볼 때 그 당시에도 이런 걸 배웠어요? 저희는 그 정도까지는 배우지 않았습니다. 예. 일단 역사 수업이었기 때문에 예. 정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역사에 집중하는 내용 위주였어요. 네. 그 정도까지는 아직 가지 않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지금 뭐 정치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지금 아주 심각한 건데 지금 여기다 이제 우리가 평등 가족부가 들어가면서 우리나라의 법이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게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이게 그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좀 잘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성평등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나는 생각으로 할 때 나는 남성이요. 외형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봐도 난 남자라는 물체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생각 속에서 나는 여성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여성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요걸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좀 용맹스러운 사자가 되고 싶어. 난 사자야. 그런다고 사자가 됩니까? 아니 젊은 입장에서 한번 얘기 좀 해봐요. 어떻게 생각해? 보통 그런 생각은 이제 유치원이나 늦어도 초등학교 때 나는 뭐 이걸로 되고 싶다, 저걸로 되고 싶다 하는 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성장이 되면서 이제 본인의 정체성이 정해지는 건데 이거는 본인의 어떤 정체성 자체를 흔들고 심지어는 생물학적인 그런 법칙조차도 초월하려는 정말 그러니까 아까 그 공산주의 책자를 그 공산주의 선언에서 이제 여러 가지 거기에 보면 그
칼 마르크스라든지 엥겔스 같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공산주의 사상의 모든 뿌리를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는 이제 안토니오 그람시의 11계명 안에 다 들어있는 정복이 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다시 역사로 돌아가 볼게요. 자, 지금 그래서 보면은 공산주의 사상이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성적으로나 모든 것들이 가정 파괴하는 대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종교계도 지금 NCCK 같은 데서는 동성애를 지지하거든요. 그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사랑해야 되지 않느냐. 물론 맞아요. 그러나 그것을 지향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지지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거는 맞습니다. 죄잖아요. 맞습니다. 죄는 죄라고 단정하고 그거를 돌아서야 되는 거고, 이번에 트럼프도 그렇고 영국 대법원에서 그렇고 남성과 여성 외에는 없다 선언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는데, 이게 다 뭐냐면 공산화로 가기 위한 하나의 사상적 배경에서 온 것인데, 이런 걸 학생 시절부터 쭉 가르쳐 놓으니까 내 판단력이 흐려져 버린 것 같아. 젊은이들이에요. 맞습니다. 그 어린 아이들에게도 이제 부모가 지시하고 가르치는 거는 받아들이지 않도록 만들어 버렸거든요. 네. 이제는 자기 의사, 그러니까 부모가 뭐라 그러면 부모를 고발할 수 있고, 네. 부모에게 어떤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가정을 붕괴시키고 부모의 그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것들이 다 망가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제가 볼 때 본인이 대학에서 배운 내용, 네. 그 다음에 사회 속에 나와서 적응했을 때의 그 좀 새로운 내용. 네. 이게 이제 언밸런스였죠. 아까 얘기할 때 두 가지 축이 움직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두 개의 역사가 있어요. 역사가 네. 하나의 좌파적인 역사. 이게 쉽게 말하면 공산주의 역사예요. 그렇죠. 하나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지지 역사고. 그 역사고. 네. 그럼 대한민국을 보면은 북한에서 지지하는 역사를 주장하는 거고, 네. 그 전에 자유민주주의인 이승만 대통령 때 그 지지했던 방공을 중심으로 했던 박정희 대통령 때 그 역사. 네. 그러니까 한쪽 역사를 계속 부인하면서 공격하고 들어오는 게 좌파 세력들이고. 맞습니다. 그래 지금은 좌파의 세력들이 더 이 공격적이고 힘을 더 지금 쓰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내가 보기에는 역사 교육이 잘못됐다. 그러면 젊은이들에 대한 역사 교육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그 본인이 역사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본인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줘 보세요. 내가 배운 역사는 이랬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 깨달은 역사는 이거였다. 그래서 지금 이 두 충돌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을 세우기 위해서 역사 공부를 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얘기 좀 한번 쭉 해보세요. 좀 시간 있게 쭉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참 좋게 말하면 영리하고 나쁘게 말하면 교활한 게, 학교에서 가장 학생들이 좋아하고 가장 존경할 만한 그런 행동들을 해요. 네. 의도적인지 정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거기서 이제 신뢰를 얻고 이제 본인의 수업 내용의 신뢰성을 얻거든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돼요. 그리고 이제 본인들의 역사를 주입하기 시작하죠. 저는 그렇게 그렇게 이제 북한의 정통성을 지지하고 한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국가를 혐오하고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이제 단절시키는 그런 내용의 수업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는 민족주의 사관이죠. 민족주의 사관을 받으면서 우리 민족끼리, 그리고 통일론, 이런 내용을 주입받으면서 그렇게 자랐어요. 그리고 그게 사실인 줄 알았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에 나와서 제가 스스로 공부하고 논문을 찾아보고 서적을 읽고 스스로 나름대로의 연구를 하면서 그 모든 게 부정당하는 걸 경험을 했어요. 거기서 오는 배신감이 크더라고요. 네. 저는 천만다행으로 스스로 찾아보면서 빠져나왔지만 아직도 저 가짜 역사에 잠식당해서 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이거를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느냐, 그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결국은 교육이에요. 대중에 대한 교육, 학생들에 대한 교육. 심지어 이거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그 전교조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항상 레퍼토리가 반복돼요. 선생님들은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근데 방학이 끝나고 나면은 새로운 이야기를 해주세요. 가령 이제 뭐 민간인이 미군에 의해 죽었다더라. 근데 이러이러해서 어떻게 죽었다더라. 이렇게 미군 철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새로운 레퍼토리가 나와요. 그러면은 항상 그런 새로운 레퍼토리가 나오는 거는 어떤 연수를 받고 왔을 때 새로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거든요. 이 연수, 그 선생님들의 연수 과정에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들의 선생님들, 교수님일 수도 있고 박사님들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그 높은 누군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전 여기에서부터 이미 뿌리 깊게 역사 침투가 시작됐다고 본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현장으로 가야겠다. 네. 내가 연구를 하고 내가 현장으로 들어가서 맞서 싸워야겠다. 아까 교과서 보여드린 것처럼 교과서가 아무리 잘 나와도 교육부가 지정을 해도 선생님들이 선정을 해도 교실에서 안 가르치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현장에서 피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있는 동안 새로 태어난 친구들한테 네. 가짜 역사를 주입시키고 있는 거예요. 예. 이걸 막으려면은 제가 현장으로 가야겠다. 예.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아마추어 수준의 이제 역사 공부를 했지만 기회가 된다면 정말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된 학위를 받아서 교육 현장으로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본인이 그 지금까지 배웠던 교육을 쭉 소유하고 있다가 네.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돌아선 그런 계기가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계기가 되어 있을 때가 어느 때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돌아서게 됐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보시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제 영상 디자인을 전공을 했고요. 졸업하고 나서 영화회사, 컴퓨터 그래픽 회사에 일했는데 연평해전 영화 제작에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막연히 그냥 남북한 군인들끼리 싸운 그냥 많은 전투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했던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이죠, 정확히는. 그 이면에는 복잡한 이야기가 있었다. 예.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북한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그때 한번 씻겨갔고요. 네. 그러면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작년에 개봉한 건국전쟁을 보고 네. 이거는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확신을 갖게 된 예. 거죠. 그렇다면 지금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세요? 일단 제가 이제 캐나다에 그러니까 정착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재산도 있고 이제 하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캐나다로 돌아가서 생활을 하긴 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교육 현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또 그걸 이끌어 주실 분이 있다면 캐나다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그 길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그 아직도 함몰이 되어 있어서 그 교육 안에 교육받은 그대로 지금 뭐 이재명이 잘하고 있잖아.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뭐 지난번에 비상계엄 선포했던 사람은 잘못됐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많이 있고 맞습니다. 또 반대로 또 본인처럼 깨어나 가지고 윤석열 어게인을 외치는 젊은이들 요즘에 많더라고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 젊은이들을 많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을 또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네. 이런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느 것이 좀 있을까? 본인이 돌아온 계기를 기점으로 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첫 번째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네. 보수들은 항상 선거철에만 나와서 이야기를 하세요. 네. 선거철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설명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근데 좌파들은 평소 생활에 깊숙이 스며들어요. 이게 가랑비에 젖듯이 은은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판, 언론, 문화, 예술 이렇게 사회 전반적으로 평소에 스며들게 돼요. 예. 그렇게 하니까
보수 진영이 아무리 선거철에 외쳐도 이미 다 스며들어 있으니까 효과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애국 진영에서도 이런 사회 전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교육을 하고 활동을 하는, 그리고 정말 커먼 센스라고 하죠. 좌파들은 커먼 센스를, 상식, 여론을 평소에 형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거짓말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고 불법적인 일을 해도 안 통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책을 좀 소개한다고 그랬죠? 아, 예. 네, 그 책을 보니까 그 캐나다에서 조선족과의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아니요. 그거 아니야? 그거 별개 뭐예요? 얘기고. 제가 이제 캐나다에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이제 마주하게 되는데. 지금 잠깐만요. 캐나다가 사실은 사회주의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엄밀히 따져보면. 그래,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데, 캐나다에 요즘에 보니까 중국계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서 오히려 캐나다에 살던 사람들이 이민을 가버린다. 아, 네. 그런 경우가. 역으로. 네, 맞습니다. 그런 얘기가 많아요. 지금 캐나다는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차라리 우리 주로 들어와라. 이렇게 그쵸. 할 정도로. 그렇죠. 거의 반 협박을 했죠. 예.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뭐 제가 뭐 전문가도 아니고 이 분야를 이제 주의 깊게 본 건 아니지만 일단 이민자들에 대한 여론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네. 아까 말씀하셨는 것처럼 이제 중국인뿐만 아니라 인도인도 너무 많이 들어왔고, 이제 이민의 핵심은 이제 동화가 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더라도 그 사회에 동화가 되고 거기에 적응해서 사는 거. 근데 무서운 게 뭐냐면 한 번에 너무 많은 이민자들을 갑자기 받다 보니까 예. 동화가 되질 않아요. 예. 동화가 되질 않고 자기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을 합니다. 자기들만의 도시, 자기들만의 마을을 그렇죠. 만들어서 자기들만의 조직을 만들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라오스도 좀 가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캄보디아, 또 태국 이런 데를 좀 가보니까 미얀마도 이렇게 보고,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중국계가 투자해서 건물을 사잖아요. 네. 건물을 사면 거기다 건축을 한다 그러면 누가 와서 건축하면 돈을 가지고 가서 중국계가 와서 건축을 하고 노동자들이 중국계가 다 들어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갖다 써도 낙수 효과가 그 나라로 퍼지는 게 아니고 작은 공동체의 중국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기들이 거기서 투자하고 와서 자기 민족을 위해 쓰고 자기 민족이 걷어서 자기 나라로 가져가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냐면 부채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100년 동안 라오스의 카지노 같은 거기에 있는 데는 100년 동안 쓰도록 임대해 주는 거. 이자가 너무 비싸니까 맞습니다. 감당을 못하고. 네. 그게 중국이 들어간 데는 다 그렇고, 지금 제주도 한국에도 중국계가 땅이 샀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다 건물 지면 중국인들이 와서 그 안에서만 물건을 사가고 네. 그 안에서 모든 게 소비가 돼요.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 그건 하나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데를 지원해주고 의료보험 지원해주고 있고, 저들에게 또 부채도 탕감해준다고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 국가가. 맞습니다. 이게 망하는 길인데, 네. 지금 캐나다는 어때요? 캐나다도 별반 이미 캐나다는 이 현상이 5년 전부터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중국계가. 맞습니다. 예. 그리고 심지어 코비드, 그러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시기 때 정부에서 $2,000씩 이제 정부 지원금을 준 적이 있어요. $2,000면 한 2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죠. 네. $2,000를 캐나다 국내에 있는 사람들한테 뿌린 적이 있어요. 심지어 캐나다인이 아닌 유학생에게조차도 $2,000를 다 지급을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돈잔치를 한 거죠. 그러니까 캐나다 국적이 없어도 외국인 노동자, 유학생, 일도 하지 않는 유학생들한테 준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느꼈죠. 아, 이거는 지급을 받아도 나중에 토해내야겠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청구서가 왔어요. 2023년인가 그쯤에요. 회수가 안 됩니다. 누가 내겠어요, 그 돈을. 전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한테 다 뿌렸는데 예. 회수가 되지 않아요. 아마 그때 캐나다 부채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캐나다도 지금 상당히 그 중국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본인이 거기 살면서 그걸 못 느꼈어요? 많이 느낍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콘도라고 해요. 이제 한국으로 치면 아파트인데 거기 이제 렌트를 하면은 집주인이 안 나오고 그 에이전시가 나와요. 에이전시는 이제 중국인이죠. 보면은 집주인이 캐나다 와서 집만 사놓고 중국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캐나다인이 이제 캐나다에 있는 집에 렌트를 해서 들어가면은 그 돈을 이제 중국으로 에이전시가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투자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캐나다에 있는 집들의 대부분은 중국인들이 이미 다 가지고 있고 그렇게 렌트비를 받아서 렌트비를 내면은 결국 캐나다 안에서 도는 게 아니라 중국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외에다가 ATM기를 심어 놓은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네, 일단 제가 직접 본 거는 그렇고요. 네. 아마 부동산이나 네. 어떤 건축이나 이런 쪽은 한국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장악을 했을 겁니다. 네. 나는 우리 젊은이 박윤배 청년이 좀 이 역사 공부를 지금 석사 좀 하고 박사까지 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그렇죠? 박사까지는 아직 안 하고 역회 석사 정도 공부를 해서 이 젊은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가르치고 싶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내가 장학일 TV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교육을 계속 시켜나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데 필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은 역사 교육을 바로 시켜야 된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사가 지금 공산주의, 그러니까 김일성의 북한 역사 체제를 그대로 가리키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까 두 개의 축이 흐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두 개의 역사가 있는 두 거죠. 개의 축이 흐르고 있는 이 역사관 속에서 지금 그 한 축을 자유민주주의의 역사관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철정부터 또 우리 고종 황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우리 조선 시대 네. 그거 끝나고 이제 이 일본에 우리가 소속됐다 일제 시대를 지나서 해방이 되고. 그때 해방이 되고 그때부터 역사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근현대사는 사실 그때부터 다시 정리가 돼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리고 6.25가 끝난 뒤에 우리나라의 정말 그 반공과 자유민주주의, 네. 자유민주주의와 반공 사상이 굉장히 강하면서 산업화 운동을 일으켜서 지금에 이렇게 됐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사상적인 것은 그대로 우리에게 먹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까지는 예.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직접 목격을 하셨고. 그렇죠. 또 우리 제대로 된 저희 때도 그렇고. 그렇죠. 네. 예. 근데 어느 순간, 그 중간에 어느 순간 역사가 가로끼워지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인이 돼서 지금의 4050이 된 거고요. 저는 그걸 지금 목격을 한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서 조선족이 꽤 많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캐나다로 들어온 사람들이겠지만, 네. 그 조선족 중에 이제 한 사람을 만나서 이제 얘기를 해보는데, 뭐랄까요? 얘기를 하면 세계관이 다르다는 게 느껴져요. 예.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왜 한국 사람들이 중국이랑 조선족을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한국이 저렇게 성장한 거는 중국이랑 조선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게 교육을 받았구나. 그런 거죠. 예. 거기서 말문이 턱 막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내가 모르는 뭔가가 또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단단한 세계관이 잡혀 있는 거예요. 박은식 선생님께서 역사학자셨던 일제시대 때 역사학자셨던 박은식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국가는 형체요, 역사는 정신이로다. 예. 그때는 우리가 영토는 없었지만 예. 정신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영토는 있는데 정신이 분산돼 버렸어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역사를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정체성이 정해지고 그 사람의 국가관이 생기는 거고 그 사람의 세계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역사가 생겨버렸죠. 예. 대한민국에. 완전히 다른 두 세계관의 국민들이 양산된 거예요. 예.
그게 지금 21세기 지금 이 현장에 나타난 겁니다. 이거를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될지 저는 감이 잡히지가 않아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저는 거기에 저를 던져 넣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참 그 귀한 말이거든요. 그 누구야 그 박은식 그 선생님께서 선생님 뭐 박사님께서 얘기를 한 거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게 정신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만 국민들은 우리나라를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단결이 단결도 있고 정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3.1 정신 같은. 네. 근데 그 정신 속에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친 게 기독교였어요. 근데 이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전교조로 인해서 학교 문제로 많은 시달림을 당하다가 그리고 이제 우연히 정광훈 목사님이 그동안 오랫동안 내가 같이 일을 좀 하다가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가는 방향하고 나하고 가는 방향이 조금 달라서 내가 이제 같이 안 했는데 어느 날 연락이 왔어 나한테. 네. 좀 오자 만나자.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서로 얘기를 하는 중에 저한테 이런 얘기가 대한민국 끝났어. 대한민국 끝났어. 그게 무슨 얘기하고 하고면서 책을 주는데 보니까 정말 그 이승만의 그 건국 정신부터 시작해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걸 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우리는 늘 상식적으로 들어온 얘기고 다 아는 건데 뭔가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얘기한 대로 좌파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게 다 정복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좀 학술적이고 파고 들어가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 말을 듣고 정말 그래? 너 학교 문제도 그건 학교 문제가 아니야. 사상적으로 너를 죽여서 그 학교를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 그래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다시 연구를 하고 파다 보니까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야? 하는 걸 알게 되고서 제가 주민자치회부터 시작해서 쭉 해보니까 대한민국이 끝난 거야. 진짜로.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권력도 이제 이 정부까지도 이런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지금 법도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라는 지금 딴 데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이걸 모르고 박수치고 잘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가 내가 어저께 만나서 얘기를 한 게 젊은이가 이런 역사관과 이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내 가슴이 뜨겁더라고.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런 젊은이들이 이런 것을 깨닫고 앞으로 역사를 내가 가르치겠다. 젊은이들에게 이런 일들을 내가 일깨우겠다. 이런 싸움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분들이 하여튼 다 모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본인이 생각해 볼 때, 지금 보면 문화도 지금 사상적 전쟁이잖아요. 그렇죠. 역사도 전쟁하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지금 여론도 지금 둘로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반대죠. 네. 그런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지금 보면은 문화 전쟁이라든지 역사 전쟁이라든지 네. 여론과 또 관념의 지배로 지금 사실 21세기는 이념 전쟁이잖아요. 맞습니다. 지금의. 네. 그런 얘기 좀 한번 재현이 됐죠. 예,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좌익은 힘있게. 네, 좌익은 평소에 예.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스며듭니다. 예. 이게 정말 무서운 게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우리는 보는 대로 믿고 듣는 대로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사상적인 내용들에 이제 잠식이 되는 건데요. 저는 정말 감사했던 게 작년에 개봉한 건국전쟁. 네. 사실은 그게 터닝 포인트였죠. 네. 그거 보고 전향한 친구들이 많아요. 실제로 젊은 사람들 중에. 예, 예. 왜냐하면 그 전에는 계속 학교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교과서 내용을 뺀 전교자들이 만들어낸 역사를 교육받았기 때문에 예. 저희는 그런 얘기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예. 이승만 대통령 학살자 아니야? 친일파 아니야?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왜 그 사람을 좋아해? 그렇게만 교육을 받았던 저희가 이승만 대통령의 실체를 보고 나서 전부 다 전향을 한 거거든요. 예.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총, 대포,
칼을 쓰고 하는 전쟁은 멈췄지만, 그러니까 잠시 멈췄지만 보이지 않는 전쟁, 소프트웨어에서 일어나는 우리 영혼의 전쟁, 문화의 전쟁, 이념의 전쟁이 네. 아직도 이어져 오고 있구나라는 걸 이번에 실감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반대로 그러면 우리도 진짜 역사를 알릴 수 있는 예. 플랫폼과 예. 방향들을 전방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건 진짜 전쟁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거를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에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았잖아요. 정말 낙동강 전투에서 우리가 정말 필사적으로 싸웠던 것처럼 지금부터라도 이 루트를 만들고 전방위적인 문화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그 광화문이 아니면 지금 마지막까지 싸우고 이렇게 모여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지금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하는데 이분만큼 사람을 동원하고 모이게 할 수 있는 세력이 아직은 없어요. 사실상 없죠.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아까 얘기한 대로 마지막 보류예요. 마지막 보류.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점점 이제 프레임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외딴섬이 되다시피 해서 이렇게 프레임을 거는데 이거를 빨리 깨우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도 앞으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 많은 그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는데. 이미 당하고 있습니다. 아, 네. 뭐 이미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미 다 조금씩은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정리가 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됐고 네. 이미 오래된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도 뭐 한 주도 쉬지 않고 부흥회를 다니던 목사인데 네. 다 끊어지. 그렇게 되죠. 예. 그렇지만 나라가 이 지경이니까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야 된다 하는 생각을 드는데 어떻게 헤쳐나갈 용기는 있어요? 그럴 각오가 없었다면 애초에 시작을 안 했을 겁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총칼로 싸우는 이념 전쟁이 아닌 거예요. 네. 이제는 언론과 문화와 출판과 법과 경제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늘 같은 얘기를 하는데 뭐 정광훈 목사 모이고 또 모이고 같은 얘기만 하는데 뭐하러 가냐 그러는데 아니 같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데 맞습니다. 네. 못 알아듣고 하니까 계속 알아들을 때까지 지금 반복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싸움에서 우리가 지금 이 우파들은 뭐냐면 그 분리가 돼요. 자꾸 자기들끼리 맞습니다. 기득권 주장만 하고 근데 저 좌파 세력들은 그냥 모이자 그러면 생명 걸고 모이거든. 맞습니다. 근데 자기들에게 조금 불리할 것 같으면 도망가는 이런 습성이 있는데 우파에 들어와서 싸우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미 우파라기보다는 이제 보수 세력으로 그 그쵸. 대한민국의 모든 역사관을 제대로 일깨우고 가려고 그러면 이게 녹록치가 않아요. 그럼요. 쉽지 않죠. 예.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죠. 정확히 누가 하신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보수는 부패하고 그러니까 좌파는 분열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는 둘 다 부패하고 분열하고 둘 다 네, 그렇게 일단 저는 그렇게 이제 받아들였고 하지만 지금까지는 그래 왔지만 네. 오히려 위기에서 기회가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이제 바람에 흩날리는 모래가 아니라 정말 단단한 진흙이 돼서 한번 바짝 구워내면은 돌처럼 단단한 정말 누가 와서 망치질을 해도 깨지지 않는 단단한 도자기가 되지 않겠느냐. 네. 전 생각을 합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다시 한번 좀 올려주세요. 오늘 그 시민단체들 그 안보 시민단체들 총연합대회가 소공동 롯데호텔 2층 크리스토룸에서 10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참여해 주시는데 우리가 자유마을에서 우리가 볼 때 지금 내가 한 가지 얘기하는데 이 어저께는 제가 ROTC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해병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부가 육해공을 하나로 묶어서 지금 군대를 취합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다 다르거든요. 아니 교육을 하는데 해군은 바다로 나가야 되는 거고 공군은 하늘을 날라야 되는데 이게 뭐 집체 교육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학교를 하나로 합해버린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신을 차리고 군인 출신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 해병대와 자유마을 운동 그것 좀 올려줘 보세요. 자, 오늘 그래서 이 정광훈 목사님이 이 안보단체, 시민단체들을 모으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해병대, 대한민국 해병대가 이제 이 자유마을 운동을 하는데 이 해병대가 하는 일은 뭐였느냐. 역사적 사실들을 좀 잠깐 볼게요. 넘겨서 보시면 해병대 창설 1년 만에 발발한 1950년 6월 25일 전쟁에서 각 지역 전투마다 연전연승했어요. 그러니까 해병대는 해군과 육군의 그 가운데 서서 정말 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지켜낸 용사들 아닙니까? 그 해병대 예편오고 나서 이게 또 자기들끼리 파벌이 생겨서 갈라져서는 안 돼요. 지금은 갈랐을 때가 아니고 다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전투마다 연전연승했던 아주 그 옛날부터 그렇잖아요. 통영 상륙작전에서도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애칭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에서 미 제1해병사단과 참가해서 북진의 발판을 마련한 게 해병대였고, 수도 서울 탈환 작전에 감행해서 중앙청에 태극기를 개양한 그런 것도 해병대였어요. 그리고 수도 서울 탈환 작전 감행해서 중앙청에 태극기 개양한 것만 한 게 아니라 1951년 1.14 후퇴 때 그때의 펀치볼, 여러분 아시죠? 강원도 펀치볼, 원통 그쪽에 말이에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가겠네, 하여튼 못 살겠네라고 했던 그 지역에 펀치볼이라고 하는데도 거기 갔다 왔는데, 펀치볼 일대를 탈환해서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무적 해병 휘호 휘사를 받은 데가 해병대 아닙니까? 무적의 해병대인데 왜 무적의 해병대가 군에 있을 때만 힘을 쓰고 사회에 나와서는 지금 사회에서 싸워야 할 때 아니에요. 지금 해병대 출신들이 뭉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그래서 이 안보 시민단체들이 지금 오늘 모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ROTC라든지 해병대라든지 장성이라든지 이런 단체들 다들 좀 모여줬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넘겨보세요. 해병대의 임무가 뭡니까? 국군은 육군, 해군 및 공군으로 구성하고 해군에 해병대를 뒀어요. 국군 조직법 제2조 1항에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해 편성, 장비되며 필요한 교육 훈련을 하는데 국군 조직법 제3조 2항 2조에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서면 해병대 조직표를 보면은 이렇게 해병대 1사단, 2사단, 6사단, 9사단, 그 다음에 연평부대, 교육훈련단, 군수단, 항공단, 이 해병대가 그 서북 도서 방위사령부에서부터 이게 지시하고 움직였어요. 가장 용맹한 데가 아닙니까? 이들의 정신이 뭐예요? 세 가지입니다. 하나 넘겨보면 해병대의 핵심 가치가 세 가지예요. 충성입니다. 그래서 이 로얄티가 중요한데, 창설 이후 싸우면 반드시 승리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에 대한 자부심과 소속감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이에 걸맞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데가 해병대잖아요. 그래서 해병대는 애국심이 강해야 되고 이 몸 하나 바쳐서 나라를 위해 살리겠다 헌신도가 있어야 되고 단결, 그리고 자기 희생, 이것이 있는 게 해병대예요. 그래서 충성스러운 해병대 훈련을 받은 귀신 잡는 해병대가, 나라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며. 그러니까 영원한 해병대가 이번에 좀 모여서 나라 살리는 일에 한번 좀 목숨 걸죠. 아직 뭐 얼마나 더 산다고 예편해가지고 다들 오늘 좀 모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해병대가 중요시 여기는 건 명예입니다. 명예. 아는데 전후의 최고의 팀워크, 희생정신을 기반으로 조국과 해병대, 국민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자세인데, 해병대는 성실하죠. 신뢰감을 주죠. 자부심 있죠. 정직하죠. 이런 명예를 지켜라 이거요. 해병대. 지금 보니까 해병대 나와서 뭐 똘마니 같아.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이라도 도전합시다. 챌린지가 돼서 강인한 육체와 정신력을 바탕으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자세로 미래를 지향한다. 용맹, 그 다음에 용기, 열정, 이런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말이죠. 우리 모두가 좀 오늘 이 국가를 위해서 안보단체들이 오늘 모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해병대들이 이런 정신을 가지고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하나 넘겨보시면 해병대 관련 표어를 제가 여기 작성했는데,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귀신 잡는 해병대다.
안 되면 될 때까지 무적 해병이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 이게 글자가 돼서는 안 돼요. 문자로 남아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삶으로 나타나야 되거든. 이게 해병대의 영원한 해병대 예편했어도 그 정신이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안보단체들 오늘 모이는 데 와서 해병대가 지금 갈라져 있는 해병대 다시 연합하고요. 하나가 되어져 가지고 나라 살리는 일에 힘을 써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넘겨보시고요. 해병대는 그간 대한민국의 안보 수호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거든요.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금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방비 다 무너뜨려요. 지금 대통령이라고 해서 지금 나와서 이재명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들에게만 주면은 이게 힘이 한두 대 쏠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자치경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경찰제를 하겠다는 게 뭐죠? 지금 중국의 그 지역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는 그 민병대 같은 역할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는 대한민국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1949년에 4월에 창설된 국방부 산하 사단법인 대한민국 해병전의회로 지난 74년 동안 국내 및 해외 조직망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이제는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에 정광 목사님이 전국을 다니면서 자유마을 대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을 자유마을 운동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우리 자유마을 운동 다 넘겨주시고, 자유마을 운동은 민간에 의해 일어난 자발적인 마을 운동이고, 또 넘겨주시면 자유마을 자유복음 통일을 위해서 조직된 3,506개 읍면동 마을 조직이 다 돼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그 마을 조직 때문에 동네를 도녔는데, 자유마을 운동은 신앙과 애국이 결합한 나라 살리기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유마을 대회 그동안에 해오시고, 오늘은 그 안보단체들 모여가지고 시민운동을 하자. 그래서 오늘 그 소공동 롯데에 지금 모이는데, 여러분 모두가 함께 좀 꼭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수단체들 흩어지고 네가 잘래 내가 잘랐냐고 갈라진 거 이제는 우리가 다 연합되게 하나로 모으자고요. 하나로 모아서 지금 싸워도 이기기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 지금 미군도 오늘 뉴스에 보면 알지만은 미군도 이제 뭐 10,000명 남고 다 나가게 하자 하는 국방부 장관이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국방의 위기도 왔고 어려움이 왔다. 이런 것을 보면서 자유마을 운동에서 해병대가 할 일이 뭐냐? 넘겨주세요. 자, 여기서 자유마을 운동에서 자유마을 대회에서 해병대의 역할은 국가 안보 및 치안 유지 활동에 좀 힘을 써주시고, 철저한 국가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뭉쳐주세요. 우린 기독교인들이 자유복음 통일을 위해서 활동을 강화하는데 이게 안보단체들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미연합훈련 및 우호 증진 활동을 위해서 한미동맹도 강화시켜줘야 돼. 지금 한미동맹이 이게 끊어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의 4대 건국 이념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박정희 대통령의 그 반공정신, 예? 우리가 그 고등학교 때도 우리 반공연맹이 있었거든요. 저는 반공연맹이 그때 뭐 RCY도 있었고, MRI도 있었고, 그 다음에 소년단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저는 그때 반공연맹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근데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반공운동이 일어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자유마을 운동에서 해병대의 역할에 두 번째 뭐 국가안보 넘겨보세요. 범죄 예방 및 마을 지킴이 활동을 좀 해줘야 되고, 예, 지금 우리나라 지금 마약 굉장하고 흉악 성범죄 이런 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 마을에서 일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해병대들이 뭉치면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런 연합됨을 보이기 위해서 오늘 예, 우리가 그 안보단체 시민연합이 지금 모이는 거예요. 아, 예. 네. 일단 저를 이 자리로 불러서 많은 분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장하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이거 정광훈 목사님이 열어준 거예요. 예, 정말 여기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지금 역사학계에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알려주는 책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건국 전후사 바로 알기라는 책이고요. 80년대 이제 전교조 선생님들이 항상 이제 인용하는 책이 해방 전후사가 있었어요. 해방 전후사가 이제 좌파 이제 사람들, 그러니까 운동권과 전교조 사람들의 어떤 정신적인 기반이 됐던 그 책의 내용인데, 여기 책을 만드신 양동안 지은이께서는 아니다, 해방 전후사가 아니라 건국 전후사라고 불러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세요. 정말 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건설돼서 어떻게 지금까지 이어졌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아침 방송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바라고, 나라가 이렇게 위기일 때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지만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십시오. 이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얻습니다. 우리 모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연합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보수 우파 되신 분들, 네가 잘났니 나가 잘났니, 네가 나니 내가 나니, 그리고 뭐 모금하는 거 이런 것 따위들 때문에 갈라져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되지 말고 연합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저는 이 청년들도 다 연합되게 할 것이고, 지금 보수 우파들 연합되게 해서 우리 광화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그 운동을 펼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재명 탄핵 그 서명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셔서 해줘가지고 이게 국내적만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까지 이슈가 될 수 있도록 그 외환법 위반하고 이적죄 이거에 대해서 탄핵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해서 국회에서 이미 이게 5만 명 이상만 되면 되기 때문에 6만 명이 넘어서 있는 상태이죠. 우리가 이게 10만이 되면 이게 국제적으로 유엔이나 미국으로 이거를 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민청원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와 평강과 자유민주주의 영원히 계속되도록 함께 힘을 합쳐 주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